선생님께서 사셨던 집이 미아리 고개와 나란히 뻗은 주택가에 위치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당시 주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쪽은 도시형 한옥 있죠. 도시형 한옥이 운집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한옥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대문 안에 그 도심의 인구 팽창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확대할 필요성을 이제 제기했고 더 큰 주거지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합쳐서 도남동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그 신흥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시 한옥을 주거지로 조성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집장사. 예, 집장사니까 지금은 이름이 뭐 집장사라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집장사라고 불렀어요. 후에 뭐 구민주택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세워졌는데 집장사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거기 뭐 최근이 아니고 이제 뭐 80년대부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대림이라든가 결국은 집장사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건설회사, 건축회사 이런 것들이. 도남 지구의 도시형 한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전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편리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단적으로는 부엌하고 이제 안방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예요. 그리고 부엌이 1층에 해당된다면 2층에는 다락방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어떤 그 독립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웃하고 붙어 있었어요. 담이. 그래서 이웃에서 뭐 이렇게 하는 말소리 이런 것들이 다 담을 넘어서 들려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은 전통 한옥하고 틀린 거는 차양이 달려 있었잖아요. 함석 차양.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햇빛을 막는 이제 그런 기능도 했고 또 비가 들이쳤잖아요. 비가 들이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막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좁은 땅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차양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중국집에 가시나요? 한때는 그렇게 중국집에 갔었어요. 친구들하고. 오늘 비도 오는데 뭐 중국 요리나 좀 해 먹자. 중국집이 그때 1층, 2층으로 되어 있으면 2층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중국 요리를 시켜서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었던 게 있었죠. 미아리 고개가 시작되는 지점에 승리원이라는 중화 반점이 있었잖아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나요? 그게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2000년도에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없어졌나? 근데 경영상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승려원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도남동에서 크고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중국집이었는데 중국집 그 이세가 이제 그 대표직을 물려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직접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사세가 많이 기울어졌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근데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승리원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승려원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 우리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짜장면을 갖다가 이제 먹는 것이 꿈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짜장면 먹고 싶어 했던 어린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짜장면이 연관돼서 생각이 나죠. 승리원에서 유명한 메뉴는 무엇이었고 어떤 맛이었나요? 메뉴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짜장면인데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모임을 많이 가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개주였어요. 개 모임. 네. 민간인들의 자치 어떤 그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개주였어요.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하셨는데 오야라고도 불렀어요. 오야. 오야는 이제 일본 말인데. 그래서 이제 승려원에서 이제 그 개원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찻길 하나 건너면은 승려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불렀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걷어 먹여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 야끼만두라고 있어요. 야끼만두. 지금도 이제 서비스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정식 품목의 그 메뉴판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야끼만두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에 튀긴 그런 만두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 얇은 나무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아주 판자 그런 걸로 도시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야끼만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무밴드로 탁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시면서 몇 개를 주시면서 집에 가서 나눠 먹어라. 야끼만두가 그렇게 생각납니다. 짜장면하고. 적에 보셨던 정릉천의 모습이 궁금한데요. 당시 정릉천의 수질은 어땠나요? 수질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뭐 각종 생활의 오폐수, 빨래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수 같은 거 다 정릉천 통해서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 잡으러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난 후에 그런 오폐수들이 좀 이렇게 정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거기서 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동창 황군수 씨의 개울가 집이 기억에 남는데요. 장마철의 정릉천 모습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친구 얘기로는 그 집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북사 근처로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개천 주변에 집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집들이요. 4, 50년 전에 집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장마철에 이럴 때 그 물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잘 때도 그 물소리가 들렸을 테고. 그래서, 그런 물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로 인해 떠내려오는 물건들도 많았겠네요. 떠내려오는 살림살이들. 정릉천뿐만이 아니라 도남동 제가 살던 때도 그 고대 뒷산이요. 개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물. 홍수죠, 홍수. 범람을 해가지고. 그때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으니까. 집 앞에 또랑이 있었어요. 또랑이 있었는데 그 또랑을 넘쳐서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댐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그 물길을 막으려고 뭐 이렇게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7년
주변에 성북천이 복개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때도 거기 되게 대체적으로 지금 이 서울을 비롯해서 도남동도 마찬가지고요. 건천이었어요. 이게 물이 뭐 이렇게 출렁출렁 흘러다니는 그런 개천이 아니고 장마철이나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 흘렀지 이렇게 몇 줄기 이렇게 흐르는 그런 형태. 마른 내라고도 부르죠, 그거를. 그런 형태였어요. 뭐 어느 그 개천을 갖다가 세이누강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세이누강하고는 사뭇 다른 풍경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빨래도 하고 또 뭐 빨래가 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양잿물을 풀어가지고 양잿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약간 독성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빨래를 삶았던 그런 풍경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성북천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구경거리였잖아요. 네.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죠. 불이 난 거를 제가 처음 본 기억.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웠죠. 사람이라는 건 언제든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이렇게 한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이제 기후 위기죠. 지구가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본 성북천 주변에 불난 집처럼 언제 발화점이 돼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지구가 이렇게 불이 난 것처럼 타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답니다. 개운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운산의 옛날 지명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매봉산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개운산은 뭐 고종대라고 해요. 고종대. 이거는 제가 뭐 어렸을 때 한 건 아니고 후에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고종 때 아무래도 왕권이 굉장히 약화된 어떤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또 고종이 희망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개운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구름이 싹 거쳐서 하늘이 이렇게 열리듯이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고려대 뒷산이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사유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조망이 쳐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조망을 몰래 통과해서 그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무덤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무덤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생각하면 좀 어떤 괴이한 그런 노름인데 그런 적이 있었고 메뚜기나 잠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잠자리채 들고 다 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맨 먼저 찾아간다는 한일다방이라는 곳이 궁금한데요. 어떤 장소인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장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네. 금지해 놓는 사람들은 다 금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모험심이랄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거였죠. 현재 개운산의 크기와 모습은 어떤가요? 별다른 어떤 그 크기가 달라졌다? 거기 뭐 풍림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가 확장이 되면서 뭐 녹색지대는 좀 없어졌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크기가 달라지진 않고 뭐 거주지가
인간의 어떤 거주지가 더 늘어났다 그 뿐이지 크기 자체가 뭐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개운산 뒤에 가발 공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가발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나요? 성신여중에서 그때 거기에도 개천이 있었고 폭포가 있었어요. 폭포가 있었는데 그 밑에 성신여대 쪽으로 향하는 그런 방면에 있었습니다. 가발 공장의 내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어떤 광경이었나요? 얼핏 들여다본 건데요. 거의 뭐 어린 꼬마가 거기 서서 문간에서는 오랫동안 뭐 지켜볼 수는 없는 곳이고 얼핏 봤는데 미싱대들이 쫙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뭐 교실에 들어가면은 책상들이 5와 열을 맞춰서 쫙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미싱대들이 쫙 이렇게 있었고 적지 않은 여공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조용했어요. 미싱 소리만 달달달달 들리고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선생님께서 가발 공장에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머리카락을 이제 잘라서 판다는 거요. 네, 그게 뭐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다. 옛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좀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뭐 신체 바깥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본체가 있고 외장하드가 있듯이 그건 아니고 머리카락은 이제 우리 몸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팔았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몸의 일부를 판 건데 왜 팔았을까? 가난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희생을 겪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리고 그런 산업화를 이룬 현장이 도남동에 있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동네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손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나요? 갈등을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목격한 거는 없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여기 한신 아파트가 옛날에 넓은 마당이라고 부르는 산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측과 거기 이주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개운산 풍림아파트가 이제 들어선 그쪽에서도 그런 트러블로 인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사실은 모르겠지만 인명살상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살았던 기름동 네. 거기에도 그 당시에 그렇게 대립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뭐 윤곽을 잡았던 무렵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대립이 아마 덜 했겠죠. 그래도 조금 어디서 고용된 듯한 용역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돌아다녔겠어요? 뭐.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곳인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에서 변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그 산동네가요? 네. 그렇죠. 많이 변했죠. 지금 거주지 자체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외형적으로도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되지 않으면 딴 데로 이사 갔어야 되니까 또 많이 구성원 자체도 많이 변했고 그런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세상이라는 건 다 멀쩡한 세상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근데
그런 산동네 이쪽은 이제 어떤 뭐 그런 건축물들의 변화에 따라서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도남동 하면 도남시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옛날 도남시장의 내부는 어땠나요? 뭐 좁은 길이었고 비가 오면 이렇게 질척거렸어요. 그러니까 맨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요. 자전거가 지나면서 이렇게 비켜달라고 이렇게 그 종을 치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현재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맨 땅에다가 이제 그 뭐 시멘트를 뭐 깔았다든가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천장도 뭐 이렇게 지붕도 생기고 비가 오면 이제 비를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 변화랄까 그런 게 생겼고 시장이 좀 약간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남시장에서도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재 사건은 도남동 시장이라서 뭐 빈번했다? 글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화재가 그냥 빈번했다고 봐요. 이렇게 전기 누전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심했다. 도남시장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화재 사건 난 거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누전으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에서 도남시장에 미친년이라고 표현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었나요? 자주 마주친 것 같지 않았고 그분을 제가 몇 번은 봤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이제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키가 컸고 얼굴이 밑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뭐 꽃인가 꽃핀인가 뭐 이런 걸 꽂고 다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자기를 이렇게 안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보자기 품에 이렇게 품고. 근데 그 보자기 속에 아기가 들었다. 네. 이런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기는 이제 먼저 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갓난 아이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버렸어요. 시내가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집 앞에다가 아기를 갖다 수습해서 잘 키워주십사 이런 이제 소망을 담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보자기 속에 아기가 들었으리라는 어떤 상상력 때문인지 실제로 아기가 있었는지 그 기억은 좀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아서 확실하지가 않지만은 그 여성도 그 미친년이라고 불린 그분께서도 약간 그런 아기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동소문동에 위치했던 동도극장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도극장을 찾았던 경험이 네,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어요. 네. 도남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방공 영화. 공산주의 반대하는 영화 있죠. 그 당시에 뭐 그런 영화가 이제를 보는 게 거의 뭐 의무화됐다고 할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동도장에서 저 하늘에도 슬픔이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은복이라는 어린이의 어떤 그 일기를 토대로 한 실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이제 그 윤복이라는 애가 부모가 아버지는 뭐 이렇게 노름꾼이고 어머니는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태를 못 이겨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윤복에 여동생하고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니까 여동생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껌파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버스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버스에 탄 승객한테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앵벌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그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걸 그러다가 이렇게 소년 가장이죠. 윤복군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윤복군이 쓴 일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우연히 보게 되고 그거를 책으로 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팔렸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윤복군의 집에 뭐 이렇게 쌀이라든가 이렇게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줬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뉘우쳤다. 그리고 집 나간 어머니도 돌아왔다. 결국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 그 장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걸 이제 그 당시 영화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동도극장에서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또 미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미아리국에 넘어. 네. 같은 이제 도자가 들어가니까 네. 미도극장도 있었답니다. 가격은 어땠나요? 가격은 가격이 어땠나요? 질문이 좀 그런데 저렴했나요? 저렴했죠. 그 극장 자체가 뭐 상영관이 아니었으니까. 주로 주 고객층이 누구였나요? 고객층이 서민들이었죠. 좀 있는 사람들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류극장 이런 데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상영관에서 한번 돌았던 영화가 이제 이류극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류극장도 있어요. 삼류극장은 이제 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시골이나 이런 데요. 이런 데는 이제 동시 상영, 다른 영화를 갖다 같이 이렇게 상영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현재는 어떤 공간으로 남아있나요? 거기가 지금 무슨 뭐 숯불 가마통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간판을 본 것 같아요. 지나다가. 전에 거기가 그 동묘극장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제가 이거 뭐 일일이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황암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황암으로 된 그 집들이 좀 특별하지 않아요? 그 돌이 어디서 났을까? 뭐 북한산에서 났을까? 아니면 한강에서 뭐 채취를 했을까? 아마 뭐 그 당시에 채석장이 많았으니까 그런 돌들을 캐다가 집 짓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물들도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쉬워요. 좀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는 길을 물을 때 타일이 붙은 건물이 좌표라고 들었는데요. 타일집은 어떻게 생긴 건물인가요? 타일집은 타일을 갖다가 붙인 집이죠. 네. 타일을 갖다가 이제 건물 외벽에다가 이렇게 우리 집도 이제 타일을 뭐 붙였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그런 집이었고. 그리고 타일집은 조금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일종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게. 뭐 도남동 하면 전차정점 태극당을 얘기하듯이 너 저기 그 타일집 골목에 그 지나서 어디에 가봐라.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타일집이 건설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타일에 시멘트 위에 타일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굉장히 건물도 빨리 짓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타일 위에다가 시멘트를 붙이죠. 시멘트 위에다 타일을 붙이는 게 맞죠, 그죠? 네. 근데 타일에다가 시멘트를 붙여 이렇게
떠다가 흑손 같은 걸로 떠다가 그다음에 일부를 붙인 다음에 벽에다 붙여요. 그러면 시멘트는 좀 절약이 되겠지. 네. 그 대신에 건물 내구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어떤 그 폐단인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인데 뭐 어디 집들이 좀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광주에선가 어디 뭐 무너졌다면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당시에는 왜 타일집을 많이 지었나요? 많이 지었다기보다도 하여간 타일집을 갖다가 그 유행처럼 네. 특히 목욕탕에다가 많이 타일을 붙였던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질이 좋은 목욕탕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타일을 갖다가 외벽에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타일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건설하는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타일 그거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머리에 맞으면은 그래서 없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타일이라는 게 사실 그 외장 재료는 좀 부적합한 어떤 건축자들다가 이게 겨울에 또 깨집니다. 그게 그냥 놔둬도 쫙 갈라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스스로 없어진 것 같아요. 도태된 것 같아요. 타일집이. 그럼 옛날 이발소의 풍경은 어땠나요? 이발소에 가면 들어가면 이제 그 의자가 이제 그 이렇게 의자에 그 핸들이 달려가지고 핸들을 돌려요. 돌리면 이제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풀리면서 앉은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핸들을 반대로 하면은 이제 내려가는 거고. 그거는 사람의 키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세면대가 있었어요. 세면대. 머리를 감고 이제 그 세면대에 흘려보내는 거죠. 이발사가 직접 이렇게 감겨 주셨는데, 그냥 손톱을 갖다가 그냥 머리도 길지도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품 깎기라 그래서 짧게 깎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렇게 문질르는 거예요, 그걸로. 왜 이렇게 뭐 그냥 그 때 베끼듯이 말이야, 뭐 빨래하듯이 이렇게 문질러 버려. 그러니까, 이발사의 어떤 손길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고개를 쳐들면은 좀 현기증이 느껴지다 보니까 좀 어지럼증이 느껴질 정도로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게 머리를 감겼을까? 예. 그때도 아마 그렇게 머리 감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용이하지 않았던 시대가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대차게 그냥 그렇게 머리를 감으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심각한 표정 지시죠. 아팠을 것 같아서. 예? 아팠을 무지하게 것 같아서. 아팠죠. 두발 관련 학교의 규칙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상고머리인가 그게 머리를 좀 약간 이제 기른 그런 형태였고 뭐 장발 그런 건 없었어요. 장발 이게 어깨까지 느려드린 머리 그런 건 없었고 또 이제 스포츠 머리라는 게 있어요. 그 머리는 어떤 형태냐면은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네. 송혜 선생님 머리를 보면은 그 머리가 스포츠 머리예요. 그 정도 머리가. 그거보다 좀 더 짧은 머리도 있었고 이품 깎기라 그래나 뭐 하여간 그런 머리 형태도 있었고 또 빡빡이 머리도 있었고 스님처럼.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머리에 대한 단속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면은 나태한 어떤 정신을 반영하는 거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 머리를 깎아야 된다. 머리부터. 이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도남동의 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남동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였었나요?
조금 이제 상류층은 아마 서울대학교 병원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대학병원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우석대학교 병원도 있었구나, 해화동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많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동네 병원에는 이제, 어느 병원 가면 그 의사는 뭘 잘해. 뭐 소화불량이야 그러면 그 병원 찾아왔기도 했고. 치과 같은 거, 안과 같은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냥 참는 거야. 이빨이 뭐 부러지든 뭐 이빨이 뽑히든. 근데 내과는 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은 없는 그런 특이한 풍경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꾸로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왕진이라는 거를 해서 집에 찾아왔어요. 네. 왕진 가방을 들고. 네. 이렇게, 가죽 가방인데, 이렇게, 프랑스 영화, 옛날 영화 보면 보이는 그런 학고방 같은 그런 가방인데, 거기에 이제 뭐 주사 바늘이라든가 뭐 약품이라든가 그런 걸 넣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제 찾아와서 아버지 진찰도 하시고 뭐 영양제도 놔주시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